유스케는 현대 일본의 평범한 고등학생 루저로 사교를 싫어하고 친구가 없으며 친구를 사귈 생각도 없습니다. 저와 이 주인공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는 항상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수업 시간에 빈둥거리며 보낸 후 집에 돌아와 완전히 바보 같은 멍청이처럼 RPG 게임을 합니다. 게임 세계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죠. 게임을 끝낸 후 현실이 그를 다시 덮치고 일시적인 도파민의 쾌락이 사라지면서 그는 자신의 우울한 상태를 다시 떠올립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켜고 신도의 사진을 봅니다. 운동도 잘하고 똑똑하고 친절하며 전반적으로 멋진 여자아이인 반의 인기인입니다. 그녀는 최근 어떤 회사의 치마 광고 모델이 되었고 그는 여러분이 늘 하던 대로 절대 만날 수 없는 여자아이들의 사진을 보는 겁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학교에 가서 오늘 교실 청소 당번이라 남게 됩니다. 선생님 한 분이 그의 동기 부족에 대해 질책하며 어른이 되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해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질책을 받는 와중에 신도가 다른 여자아이와 함께 교실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여자아이가 하코자키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자주 아파서 학교에 거의 나오지 못하는 병약한 단발머리 여자아이입니다. 그가 그들을 함께 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들의 친밀함에 혼란스러워하고 아직도 수업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당황합니다.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그는 그들에게 떠나라고 자신이 교실 문을 잠그겠다고 말하려고 돌아섰지만 그들이 이미 교실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괴물과 영웅들로 가득 차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상한 생물들이 들끓는 또 다른 게임 세계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호수에 빠져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상한 남근 모양의 괴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재빨리 물에서 나와 교복을 입은 신도와 하코자키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슨 일인지 묻지만 그들은 그저 곧 게임 마스터를 만날 테니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예고 없이 주변 환경이 변하고 한 남자가 그의 뒤에서 그를 잡습니다. 그는 뒤돌아보고 기괴한 얼굴에 절반이 없는 백인 남자를 보고 공포에 질립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는 자신의 다음 퀘스트는 마을 원로에게 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퀘스트를 완료할 때마다 정상적인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계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퀘스트를 10개 모두 완료할 때까지 다른 플레이어를 영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판을 돌려서 이번 퀘스트의 직업을 정합니다. 신도는 마법사가 되고 하코자키는 전사가 되고 우리 아름다운 주인공은 빌어먹을 농부가 됩니다. 유스케가 뭐라 묻기도 전에 하얀 남자는 나타난 것만큼이나 갑자기 사라집니다. 하코자키와 신도는 그에게 실망한 눈치지만 있는 그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신도는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계로 소환되어 괴짜에게 퀘스트를 받았어요. 퀘스트를 완료하자 다른 사람을 모집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그녀는 결국 하코자키를 선택했죠.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와 또 다른 퀘스트를 완료하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 또 다른 사람을 모집했는데 이번에는 다양성을 위해서였죠. 그녀는 이 게임에서 나가려면 10개의 퀘스트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여기에 갇히게 된다고 말해요. 마을로 향하는 길의 숲에서 고블린 무리에게 포위당합니다. 게이머인 유스케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작은 낫을 들고 고블린 중 하나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려 하지만 고블린은 재빨리 피하고 그의 낫을 부러뜨립니다. 그는 신도에게 마법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신도는 마법을 사용하지만 고블린의 멋진 머리를 말리는 정도의 약한 힘밖에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전사인 하코자키에게 뭔가 하라고 말하지만 하코자키는 바위 뒤에 숨어서 이 난장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고블린 하나가 그녀에게 달려들자 그녀는 칼을 잡더니 고블린은 내게 냅다 던져버립니다. 이 여자는 칼과 창의 차이를 배워야 할 겁니다. 칼을 던지는 장면. 이 여자는 칼과 창의 차이를 배워야 할 겁니다. 유스케는 자신보다 더한 멍청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깨닫고 농사짓는 바보들을 위한 괭이를 잡고 고블린들을 향해 돌진하지만 다시 한번 괭이가 부러지고 이번에는 고블린이 그의 머리를 직격으로 공격하여 그를 죽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30초 안에 그는 부활합니다. 신도는 팀원 중 한 명만 살아있다면
죽은 사람은 누구든 부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계획을 세워 신되게 고블린 눈의 먼지를 날리라고 말하고 그녀가 그렇게 하자마자 그는 고블린에게 달려들어 부러진 무기로 가슴을 찌르지만 다시 공격을 받고 고블린을 죽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죽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시간을 보낸 후 유스케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고블린들을 처치하여 더 빨리 레벨업을 합니다. 갑자기 캠프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달려가 심하게 부상당한 하코자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트롤이 신도를 잡아 머리를 물어뜯는 동안에 상황이 순식간에 급변했습니다. 그는 하코자키를 데리고 밤속으로 도망쳐 그녀의 목숨을 구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신도는 소생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하코자키의 팔이 재생되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는 그것이 먹혔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신도를 부활시키려면 트롤을 죽여야 합니다. 유스케는 마을에 가서 퀘스트를 완료한 다음 트롤을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여 족장을 만나 포스터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스벤이 그 지역에 혼란을 일으켰으므로 괴물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포스터에는 신도를 죽인 트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는 하코자키가 거의 쓸모없고 더 많은 문제만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혼자 트롤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쓸모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스케는 혼자 숲을 돌아다니며 먹잇감을 찾다가 두 소녀가 트롤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긴 통나무를 발견합니다. 다음으로 로스터에 합류할 선수와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스케가 신도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도달하자마자 그의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재채기가 나고 로그점이 사라집니다. 특정 지역에 도착한 후 유스케는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어린 시절 추억에 잠깁니다. 그가 고블린들을 모두 죽이는 동안 분노의 참모습을 보였던 걸로 보아 꽤 슬픈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하나를 놓쳤습니다. 맹렬한 연속 처치 후 유스케는 9레벨에 도달하고 그 고블린 하나를 놓친 것을 후회합니다. 생각에 잠긴 유스케는 갑자기 하코자키의 죽음에 대한 알림을 받습니다. 그 모습에 유스케는 불안해하며 마을 전체가 보이는 전망대로 달려갑니다.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전체에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유스케는 즉시 마을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마침내 그는 마을길 한가운데 있는 로그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로그 지점과 상호작용한 후 그는 하코자키가 자신의 아픈 체질 때문에 모두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마을이 트롤의 공격을 받자 하코자키는 마을 사람들을 도와 목숨을 걸고 마을에서 대피시켰습니다. 그때 주인공은 자신이 사실은 게임 세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기적인 행동을 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유스케는 신도와 하코자키를 트롤로부터 구하겠다는 결심으로 트롤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트롤이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유스케는 트롤을 본 후 즉시 그 자리를 도망치고 트롤은 마치 그의 인생을 건추격전을 시작하듯이 개구리처럼 유스케를 향해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유스케는 트롤의 공격 패턴을 파악하고 서둘러 10레벨까지 즉시 레벨업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숲속으로 달려갑니다. 10레벨에 도달하면 농부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일 몬스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몇 차례 성공적으로 회피한 후 유스케는 실수로 트롤이 이미 점프했는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고블린이 나타나고 그 고블린은 사실 유스케가 이전에 다치게 했던 녀석이라 유스케에게는 쉬운 사냥감이었고 덕분에 10레벨에 도달하게 됩니다. 유스케가 레벨업을 하자마자 게임 마스터를 다시 만납니다. 이번 그의 태도는 첫 만남과는 다릅니다. 10레벨에 도달한 후 직업 변경에 대한 유스케의 게이머 본능은 정확했습니다. 게임 마스터가 직업을 정하는 룰렛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이번에 유스케는 요리사라는 직업을 얻습니다. 이를 통해 유스케는 싸우고 있던 트로로를 포함하여 모든 몬스터의 치명적인 약점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스케는 마침내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요리사 칼로 트롤의 배를 깔끔하게 찌릅니다. 이로 인해 신도와 하쿠자키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갱단이 재결합하여 트롤을 물리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트롤이 부상당했으니 최대한 빨리 해치워야 합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대원들은 실제로 트롤을 물리치고 다른 스테이지를 클리어했습니다. 게임 마스터가 다시 나타나서 퀘스트 완료를 축하합니다. 유스케가 퀘스트에 가장 큰 공헌을 했으므로 그가 존재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조심성 많은 유스케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질문합니다. 게임 마스터는 그들에게 도쿄가 거대한 고질라 같은 것에 공격을 받는 기록 영상을 보여줍니다. 전송이 끝난 후 무리는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유스케는 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고블린을 처치하는 동안 신도는 소년들이 꽤 강하다는 사실에 감탄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로그닷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 세 사람은 함께 로그닷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신도가 고블린을 어렵게 처치하고 하카조키가 자신이 약해서 신도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것을 봅니다. 신도는 그녀를 위로하고 서로 포옹하는데 그것은 새 세계는 상당히 불편한 장면이었다. 신도와 유스케는 페이스북 아니면 뭐라고 부르든 친구 사이였다. 그녀는 유스케가 꽤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다. 한편 유스케는 밤거리를 조깅하며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를 구해야 한다면 왜 하필 자신이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건가? 심야에 흔히 찾아오는 깨달음 중 하나였다. 게임 마스터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유스케는 자신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놀랐다. 하지만 이내 게임 마스터라는 것을 떠올렸다. 그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 게임 마스터는 그에게 여자아이를 만나는 서브 퀘스트를 준다. 지시에 따라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간다. 게임 마스터는 그에게 2층으로 가서 여자 화장실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라고 한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고 놀랍게도 세 여자가 다른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본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말이다. 그래서 유스케는 그들의 휴대폰을 모두 빼앗아 맨손으로 박살낸다. 그 여자애들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하며 도망친다. 유스케는 유카와 함께하며 그 여자애들이 당시에 복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생방송에서 실수로 그들에 대해 험담을 했기 때문에 복수를 합니다. 두문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배가 고팠고 휴대폰 화면이 흔들리는 것을 깨닫고 다음 순간 그는 다시 게임 세계에 도착하고 하쿠자키와 신도가 이미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스케가 알몸으로 만들어질 뻔했던 여자아이도 게임 세계로 순간 이동합니다. 그녀는 겁에 질렸지만 게임 마스터를 보자마자 기절할 뻔했습니다. 네 번째 플레이어 유카 타카타테의 직업은 마법사가 됩니다. 새로운 규칙도 적용됩니다. 부활 시간이 30초에서 40초로 늘어나면서 퀘스트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퀘스트를 받습니다. 지도의 5%를 탐험하고 로드루프의 화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화물이 무엇인지 묻자 게임 마스터는 사라집니다. 유스케는 유카와 이야기하려 하지만 유카는 자신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를 스토커라고 부르며 발끈합니다. 신도와 유카는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유카는 자신을 괴롭히던 여자애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녀는 유스케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어요. 친구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하지만 신도의 생각은 달랐죠.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유카는 심지어 그녀에게 청혼까지 했죠. 그래서 지도의 5%를 탐험하는 여정에서 거대한 지네를 만나게 됩니다. 여자들은 괴물을 물리칠 수 없었지만 우리의 요리사 유스케는 요리사의 장점을 이용해 정확히 어디를 찌르면 되는지 알고 있었죠. 그는 지네의 다리를 찌르고 베었고 헤카자키의 검을 사용하여 마침내 지네를 처치하고 두 사람의 레벨을 올렸습니다. 신도는 사유리와 만났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녀와 친구가 되었지만 며칠 후 그녀는 죽었어요. 못생겨서 죽었다는 생각이 5살 신도의 마음속에 심어졌고 그것은 그녀에게 악몽이 되었죠. 5살 신도의 마음속에 심어졌고 그것은 그녀에게 악몽이 되었어요. 신도는 잠에서 깨어나 밤늦도록 운동하는 유스케를 봅니다. 유스케는 잠꼬대하며 우는 신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유스케의 손을 잡고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언더가든에서 신도는 말썽꾸러기로 알려져 있었고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사유리라는 친구를 만나 변했죠. 하지만 어느 날 사유리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그녀를 죽였고 신도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유리는 괴롭힘을 당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도는 어린 시절 항상 친구들에게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들이 자신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게임 세계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야츠야에게 이 세계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야츠야의 손을 잡고 신도는 울고 요카와 헤카자키는 엿듣습니다. 야츠야와 다른 사람들은 레도르포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을 타고 간다 해도 그곳에 도착하는 데 최소 30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들은 무술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우승자에게 말 3마리가 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합니다. 대회장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산적들을 만나 공격을 받습니다. 야츠야가 그들을 공격하려는 순간 게임 마스터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인간을 공격하면 점수가 깎인다는 경고였습니다. 정말 귀찮네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도망치다가 신도가 산적들에게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츠야는 다가오는 대회를 우선시하며 신도를 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가 임무를 완수하면 어차피 모두 구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두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모두 죽으면 게임 오버니까. 요카와 헤카자키가 신도를 구하러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그들도 붙잡혔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주인공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야츠야는 고블린들을 물리치고 상으로 행운의 룰렛을 돌릴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마법사가 됩니다. 야츠야는 대회에 참가하여 우승해서 여성들을 구하고 인기까지 얻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5초 만의 상대인 메카 벨에게 발리고 마는데 알고 보니 여자였습니다. 야츠야는 그녀에게 리그도르포로 갈 수 있게 말을 빌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카아벨은 거절합니다. 그녀는 트롤 하나당 말 1마리를 상으로 준다고 말합니다. 야츠야는 도대체 어디서 트롤을 찾을까 고민하다가 그곳에 여자들을 잡은 산적들이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산적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말 1마리를 받기로 합니다. 카아벨은 야츠야를 잠시 훈련시키는데 그의 검술이 조금 향상됩니다. 카아벨과 그녀의 군대, 그리고 야츠야는 밤에 산적들을 공격합니다. 산적들이 괴물을 풀어놓았는데 짐승도 트롤도 아닙니다. 인간이 소화할 수 없는 마법의 힘이 담긴 고기를 먹고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전사가 된 겁니다. 야츠야의 도움을 받은 카아벨이 괴물을 처치하고 그들은 여성들을 구합니다. 그들의 활약에 감탄한 카아벨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리그도르포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말을 제공합니다. 카아벨은 2가지 조건을 걸고 그들의 여정에 동행하기로 합니다. 하나는 리그도르포에 도착하면 말을 모두 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검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하쿠자키는 허약한 체질 때문에 신체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병에 걸린 날부터 자아 정체성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고 자신과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약을 개발하고 싶어하며 부모님을 설득해 의과대학에 진학하려 합니다. 하쿠자키, 유카, 신도는 여전히 산적들에게 인질로 잡혀있고 하쿠자키는 동료를 구하고 승리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폭력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기술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또한 무의미한 폭력 기술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기술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스케와 다른 병사들이 산적들의 시체를 수습하는 동안 하쿠자키는 자신이 있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낀다. 생존의 전제가 이미 바뀌었기에 사건 이후 일행은 캠프를 설치했다. 유스케는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식사를 즐겼다. 유카는 그가 몬스터를 하나도 처치하지 않고도 경험치를 갈아 넣고 있음을 깨닫는다. 일석이조라니. 한편 신도는 하쿠자키와 이야기하려 한다.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하쿠자키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조차 한 번도 지켜내지 못했으면서 버질에게서 동기부여 강좌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 같군요. 잡담 후 카아벨은 유스케에게 훈련을 요청합니다. 카아벨은 파티원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녀는 하쿠자키와 다른 이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칠 것이고 유카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혹독한 훈련 후
하쿠자키의 차례지만 그녀는 긴 칼조차 들 수 없고 훈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다음 날 유스케와 일행은 매일 하는 훈련을 합니다. 유스케와 다른 이들은 고블린들을 죽였지만 하쿠자키는 고블린 한 마리와 싸우느라 고전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첫 번째 적을 쓰러뜨리고 울었습니다. 단순히 죽였다는 게 아니라 순전히 이기적인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였기 때문이죠. 그녀가 순수한 하쿠자키였던 이유입니다. 그만큼 하쿠자키는 순수했어요. 후에 레도르포로 향하는 여정에서 유스케와 일행은 늑대인간 무리에게 공격받는 다른 무리를 목격합니다. 메리코발트,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의욕적인 하쿠자키는 혼자 가려고 하지만 유스케는 그럴 수 없다며 함께 가겠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여정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전장에 들어서자 하쿠자키와 유스케는 늑대인간들에게 순식간에 찢겨 죽습니다. 40초 부활 카운트다운 후 하쿠자키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서서 적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늑대인간이 바로 앞까지 다가오자 하쿠자키는 인벤토리에서 장검을 꺼내 몬스터를 처치합니다. 유스케조차 하쿠자키의 행동에 놀랍니다. 잠시 후 다른 파티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전투를 끝냅니다. 구출 후 유스케는 여행자 중 한 명에게 그들의 목적지와 신분을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덕제국의 병사라고 소개하며 명령을 받고 왕의 명령으로 이교도들을 레도르포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알트로즈 종교 금지령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레도르포 언덕에서 처형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알트로즈 신도들이 숨어 있는 곳이죠. 주인공들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퀘스트 목표는 레도르포에 화물을 전달하는 것이고 병사들은 포로들을 레도르포로 옮기고 있으니까요. 유스케와 그의 일행이 전달해야 할 화물이 정말 이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과 아이들을 전달하면 그들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해진 어떤 해악도 순위가 매겨진 감정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것이 퀘스트의 일부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카아벨은 덕제국의 병사에게 레도르포의 위치가 가장 서쪽 지점이며 덕제국 관할이 아닙니다. 그녀는 또한 그들이 외국 영토에서 이교도들을 처형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병사는 카아벨에게 신분을 묻습니다. 포르티날이라는 이름을 듣고 그 남자는 그 나라를 비난하며 조롱하듯 자신의 나라에 대한 무례함을 사과합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이름이 캡릿이며 덕제국의 상병이라고 말합니다. 카아벨은 덕제국이 더 강해지기 위해 작은 영토들을 장악한 독자의 국가였기에 화가 납니다. 중세시대의 깡패들에 대한 이야기군. 양측이 서로 충돌하려는 순간 신도가 개입해 적절한 시기에 막고 유스케는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대원들에게 레도르포로 향하는 덕제국 대원들과 동행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날 밤 유스케는 양측에게 그들의 종교 신자들이 혹독한 대우를 받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언가 처형 명령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스케는 아자 대륙 출신 선교사인 포실이라는 죄수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유스케에게 감사하며 베릴이라는 아이를 도망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화석은 덕제국이 이타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그토록 적대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알트루이스트 종교 신자들에게 매우 적대적이죠. 알고 보니 두 종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왕만 숭배했고 다른 하나는 왕과 성령을 모두 숭배했습니다. 두 종파는 끊임없이 갈등을 빚다가 신을 숭배하는 쪽에서 왕의 석상을 파괴했고 그것이 덕제국에서 그 종교를 금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처형당했습니다. 이제 유스케는 캄렛에게 왜 이 여정에 그렇게 진지한지 묻습니다. 캄렛은 아자의 선교사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대륙으로부터 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레도르포는 국가의 입구입니다. 캄렛은 전쟁 고아와 가족들도 실직한 아버지가 있는 가족들이 심하게 학대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독부왕이 새로운 통치자로 등극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노예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했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식민지를 계속해서 획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녀석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키우고 싶어하는 폭력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카는 격분하여 캄렛을 폭력배라고 욕했습니다. 유스케는 화가 난 유카를 진정시켰습니다. 아침 늦게 대원들은 여정을 시작하고 일정이 매우 빠듯합니다.
바로 그때 캄렛은 지름길을 통해 레도르포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데 그 때문에 함정으로 가득 찬 미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원들은 다리가 연결되지 않은 복도에 도착합니다. 캄렛은 뒤에 남아 다리를 연결하는 장치를 조작하기로 합니다. 캄렛이 그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고 살아남는다면 다시 만나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 교활한 녀석, 유스케는 게이머의 두뇌를 이용해 첫 번째 함정을 통과합니다. 그러다 복도에 도착하자 유스케는 어리석은 게이머스러운 행동을 하고 함정에 걸려듭니다. 고전적인 벽 밀기 함정에 걸려 깊은 구덩이에 빠져 죽습니다. 40초 카운트다운 후 유스케가 부활하고 자신 없이 진행하라고 대원들에게 말합니다. 신도와 다른 대원들은 함정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헤코자키는 함정의 패턴을 파악하고 간격을 계산해 냅니다. 신도는 간격의 시간을 알아낸 후 반대편으로 달려가 성공합니다. 그 후 나머지 대원들도 복도를 건너고 나중에 렌을 삼켜버린 일을 유스케에게 알립니다. 복도 끝에 도착한 신도와 대원들은 경기장 같은 곳에 도착합니다. 보스전이 시작될 것 같네요. 대원들은 그곳 끝에서 죽은 듯 창백한 존재를 봅니다. 카벨은 그것이 가고일이라고 말합니다. 가고일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괴물이며 체액이 빠져나가더라도 수천 년 동안 살아남습니다. 대원들은 가고일이 연결된 관이 끊어지고 가고일이 살아있음을 봅니다. 유스케는 자신의 요리사 칼을 사용하여 벽 가장자리를 잘라 계단을 만듭니다. 마치 사다리처럼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지만 보이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유스케는 계속 떨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다가 또 떨어져요. 벽을 타고 오르는데 영원히 걸릴 것 같아요. 그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요. 유스케는 학교에 친구가 없었어요. 모두 그를 무시해서 그는 항상 혼자였죠. 이런 생각들이 그를 채우고 결국 그는 벽을 타고 올라가요. 유스케는 통로를 따라 계속 걸어가다가 앞에 로그닷을 발견해요. 그가 본 로그닷 속에서 소녀들이 울고 있어요. 빔즈버그는 죽었고 카아벨은 복수를 맹세합니다. 유스케는 빔즈버그를 여정에 함께하도록 설득했던 것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유스케는 빔즈버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지 못한 사실에 슬픔을 느낍니다.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유스케는 어두운 복도를 계속 걸어갑니다. 한편 거대 로봇이자 가고일이거나 뭐든지 간에 그 생명체는 카아벨과 다른 이들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신다는 그 가고일의 팔에 있는 열쇠를 가리키고 카아벨은 그 열쇠 없이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카아벨은 방에서 가장 뛰어난 검사답게 괴물에게 돌격합니다. 한편 신도는 흡혈, 박쥐들을 상대하느라 바쁩니다. 박쥐들이 꽤 성가셨지만 신도는 현실에서 테니스 프로라서 마법으로 박쥐들을 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고일이 카아벨의 갑옷을 꿰뚫고 그녀의 몸까지 관통하자 신도는 놀랍니다. 카아벨은 경기장에서 아래 물속으로 떨어져 죽고 가고일은 신도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뒤로 물러서던 그녀는 박쥐를 밟고 10레벨이 됩니다. 가고일이 신도를 공격하려는 순간 괴물이 멈춥니다. 신도는 유스케의 말 10레벨에 도달하면 직업이 바뀐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때 시간이 멈춘다. 게임 마스터가 나타난다. 직업 룰렛이 돌아간다. 신도는 유스케가 적과 마주할 때에 대해 했던 말을 떠올린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게임 마스터가 그녀의 직업 전사를 알린다. 그녀는 상자를 향해 가지만 상자는 단단한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방역으로 몬스터는 그녀의 왼팔을 베어버린다. 그녀는 플랫폼에서 떨어질 뻔했다. 물에 빠졌지만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일어섭니다. 그녀는 검을 소환하고 놀랍게도 자신의 잃어버린 팔이 재생됩니다. 그녀는 또한 마법 모자와 방패를 소환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괴물의 몸에 상처를 발견합니다. 카아벨이 그것을 다치게 했고 갑자기 신도는 기억해냅니다. 카아벨의 말에 따르면 적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심장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심장을 노리지만 가고일이 다시 그녀의 팔을 베어버립니다. 가고일이 신도를 베려고 하지만 그녀는 방패로 자신을 막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뒤로 가서 가고일 위에 올라타고 다른 손으로 검을 잡고 가고일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가신 녀석이 죽습니다. 유스케는 계속 빛을 향해 달려가고 두드는 그런 것들 중 하나를 겪기 시작합니다. 자기 성찰의 순간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왜 플레이어 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는지 고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유스케는 마침내 터널 끝을 보고 그곳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두드는 분명 많은 액션을 놓쳤습니다. 유스케가 카와베리 물속에 있다는 것을 듣자마자 두드는 옷을 벗어던지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여자들은 분명 놀랐을 겁니다. 다행히 카와베리 죽지 않았어. 유스케 덕분에 하루 더 살게 되었어. 카와베리 깨어나. 그녀는 유스케가 괴물의 피를 흡수해서 자신을 치료했다는 것을 알게 돼. 피가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랬대. 완전 지쳐서 죽은 로봇처럼 자고 있었대. 카와벨은 신덱에 기대 감사의 표시로 키스해. 이번 시즌 첫 키스.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 신도와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키스하는 것을 보고 모두 당황해. 유스케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내가 잘못했어. 예상대로 소녀들은 겁에 질립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묻자 유스케가 설명합니다. 퀘스트는 로도르포에 화물을 배달하는 것이지만 그게 사형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화물이 사형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케는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자신의 특유의 결정을 내립니다. 분담하자. 그래, 얘는 그냥 분담하는 걸 좋아해. 퀘스트 완료까지 단 7일 남았습니다. 일행은 두 팀으로 나뉩니다. A팀은 로도포로 호송할 다른 화물을 찾고 B팀은 디오크 군대를 추격하여 포로들을 구출합니다. 카와벨은 빔스버그를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디오크의 병사들을 추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유스케와 유카가 그녀의 팀에 합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화물을 찾으러 갑니다. B팀의 임무는 꽤 쉬워 보입니다. 로도포로 향하는 화물을 찾아 호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유카는 자신이 B팀에 들어온 이유를 궁금해하고 카와벨은 디오크에 병사들이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유스케는 그것에 대한 백업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포로들을 실은 화물을 따라잡는다. 하지만 그들은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유스케는 그들에게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안전한 거리에서 화물을 따라가라고 말한다. 유카는 유스케를 영웅이 아니라 마왕에 비유하며 조롱한다. 유스케는 자신이 콘솔 게임을 많이 해왔고 오랫동안 적을 어떻게 죽일지 생각해왔다고 밝힌다. 유카는 궁금해서 유스케에게 가상세계에서의 키스가 첫 키스로 치는지 묻는다. 잠든 유스케에게 카와벨이 키스했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유스케는 마카나 신덱에 키스했냐고 받아치며 그녀를 놀린다. 내 말은 그녀가 한때 신도와 결혼을 신청했었다는 거다. 그렇지 않았나? 그러니 그녀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 한편 캄넷은 동료들에게 여정이 3일 안에 끝나고 라도르포에서 포로들을 처형할 것이라고 연설한다. 뭐 그런 내용. 유스케가 어디선가 나타나 연설을 가로막는다. 캄넷은 그가 지하 감옥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악한 계획을 품은 유스케는 카멜에게 카와벨과 2명의 전사 그리고 코르티날 병사들이 죽었다고 말하며 거래를 제안한다. 그는 자신이 알트로시안 종교로 개종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알트로시안 포로 3명을 요구한다. 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성인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겠다고 한다. 그가 전사이기 때문에 모두 그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모두 알트로시안으로 개종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내일 해 뜰 때까지 시간을 주고 떠난다. 잠시 후 유카가 나타나 유스케를 극도로 싫어하는 척 연기한다. 그녀는 유스케가 끔찍하게 싫다며 만약 그녀가 유스케의 위치를 알려주면 그를 잡을 수 있어. 그들은 그녀의 함정에 빠져들지. 캄렛은 병사들에게 포로들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요카와 그의 부하와 함께 간다. 요카는 그들을 포로들이 있는 곳에서 꽤 멀리 데려간다. 캄렛은 그녀가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래서 그는 신호를 보내고 다른 병사가 요카의 등 뒤에서 칼로 찌르고 그녀를 잡는다. 그들은 그녀를 데려오고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다. 유스케가 이미 그곳에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다. 그들은 또한 땅에 쓰러져 있는 알트로시안들을 봅니다. 그도 알트로시안들을 죽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며 유스케가 알트로시안 종교로 변신한 것도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들은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말을 태워 놓아줍니다. 유스케와 유카는 말을 타고 그곳에서 도망치고 캄렛은 맨발로 그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유스케가 알트로시안들을 죽였을까요? 주인공의 행동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유카가 캄넷을 포로들로부터 멀리 데려간 후에 유스케는 포로들을 구출하러 갔습니다. 그는 이미 포로들을 대신할 마네킹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불태우자 캄넷은 자신이 그들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 이제 그들은 카아벨과 코르티날 병사들이 죽었고 전사들은 단지 복수를 하러 온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코르티날과 디오크 제국은 이전과 같이 남을 것입니다. 정말 똑똑하네요. 한편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신도와 그녀의 팀은 아직도 단 하나의 화물을 관리하며 B팀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했다. 유스케와 유카는 포로들을 방문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유카는 다시 호기심을 보이며 전쟁을 막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논리적인지 질문한다. 그녀는 또한 유스케에게 새 소녀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묻는다. 정말 유카는 반에서 항상 선생님께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 성가신 아이 중 하나일 거야. 반면 유스케는 유카에게 현실을 일깨워주며 게임 속 다른 캐릭터들의 목숨을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에피소드는 유스케의 레벨이 9에서 7로 강등되는 것으로 끝맺는다. 유스케의 레벨이 9에서 7로 하락했다. 캄렛은 왕을 실망시켰다는 후회로 주먹으로 땅을 치고 있습니다. 유스케의 말이 그의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수를 하려고 왔을 뿐입니다. 캄렛은 후회하며 자신의 새를 통해 실패 보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뒤돌아보고 그의 동료가 바로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봅니다. 살인자는 카벨입니다. 젠장, 여자가 마치 암살자처럼 그를 죽였어. 캄렛은 혼란스러워하며 잠시 전 유카가 했던 말을 떠올리고 괴로움에 빠져듭니다. 피로 빨개진 눈에 카벨이 캄릿에게 무기를 집어들라고 하고 카벨은 이교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며 새 모양으로 타 죽은 사람이 자신의 부하였다고 말합니다. 차가운 사실을 쏟아내는군요. 맙소사. 분노에 찬 캄릿이 도끼를 휘두릅니다. 하지만 카벨은 훨씬 빠르게 그의 손과 다리를 순식간에 잘라버립니다. 카벨은 캄릿에게 마지막 말을 하라고 합니다. 캄릿은 세계 평화를 바랍니다. 무고한 생명을 죽인 후에 세계 평화를 바라다니 최고의 위선이군요. 카벨이 재빨리 칼을 휘둘러 캄넷의 목을 칩니다. 카벨은 죽은 캄넷에게 세계 평화를 위해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건 후 카벨은 유스케와 유카에게 돌아옵니다. 그들은 배달 퀘스트를 계속 진행합니다. 유스케, 유카, 카벨이 있는 A팀은 이교도들의 물건, 디아크 제국 병사들의 소지품, 그리고 3명의 병사들의 목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디아크 제국의 왕은 캄넷이 임무에 실패한 것에 불만을 느끼고 전사들을 적대시하며 심지어 전쟁을 벌일 계획을 세웁니다. 반면 신도, 하코자키, 마화가 있는 B팀은 여전히 로도포 인근 지역의 화물을 여러 번의 실패 끝에 로도포로 화물을 운반하는 배달부를 찾게 되고 그 배달부는 로도포를 향해 이동합니다. 유스케와 일행이 로도포시로 가는 길에 유카는 카벨이 유스케에게 푹 빠져서 자신이 하던 오토메 게임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둘을 엮어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유카는 자신의 임무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로도포시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유스케는 실제 화물이 아닌 이교도들을 교회에 배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성공의 징조 속에서 병사의 소지품을 팔러 갑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로도포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로도포 요새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디오크 제국 병사들의 목을 가져다 줍니다. 네, 이것이 바로 퀘스트에서 요구하는 물품입니다. B팀도 퀘스트가 완료된 것에 놀랍니다. 유스케와 다른 이들은 다시 재회하고 그들은 하루 반 동안 퀘스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새 소녀가 흩어져서 탐험하기로 결정합니다. 유스케는 감히 내 마법을 내게 쓰다니?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탐험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해 대원들이 따로 여정을 떠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모험을 떠나기 전 유스케는 카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여정을 떠납니다. 일행이 미지의 영역에 들어서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집니다. 대원들은 매서운 눈보라 속을 걸으며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회상합니다. 각자의 고민은 달랐습니다. 오토메 게임 마니아인 유카는 멋진 왕자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아카자키는 여전히 조금 더 강해지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도가 현재의 신도가 되기까지의 과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MC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4.92%, 4.95%, 4.97%. 눈보라 때문에 대부분의 대원들이 속도가 느려지면서 목표치 달성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 하이코 제데키는 얼음 평원을 지나던 중 의식을 잃습니다. 반면 신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유카는 동굴을 발견하여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스케는 예티, 사이클롭스를 만나 무리를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격렬한 싸움 후 지친 유스케는 힘겹게 길을 나섭니다. 남은 시간이 5시간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퀘스트 완료를 서두르던 중이었다. 퀘스트 완료와 그들의 죽음을 생각하던 유스케는 갑자기 구덩이에 빠진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카는 어린 시절부터 매지컬 시스터즈라는 애니메이션의 열렬한 팬이었다. 그녀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마법 소녀가 되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을 따르는 경향이 있고 어떤 일이든 자신이 만든 보호막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한편 유스케는 숨겨진 곳에 갇히게 된다. 미궁 속에서 자신이 왜 죽지 않았는지 의아해야 한다. 나중에 그는 유카가 살아있었기에 자신이 소생할 수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러자 유스케는 던전을 탐험하기 시작한다. 진행률은 4.994%이고 바로 그때 파티원 모두가 하쿠자키의 죽음을 알리는 알림을 받는다. 신도는 결연한 표정으로 잠에서 깨어 다시 여정을 시작한다. 한참을 걷다가 마을이 보인다. 그녀는 알지 못한 채 마을 쪽으로 달려간다. 사실은 강을 건너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강 위에 얇은 얼음이 깨지면서 그로 인해 강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유스케와 유카만 남았습니다. 유스케는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던전의 모든 구석이 막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거대한 것을 보는 방에 들어갑니다. 터널을 만드는 지렁이를 보고 따라가기로 합니다. 대체 누가 지렁이를 따라가? 더 좋은 것들이 많잖아, 친구. 거대한 지렁이를 몇 분 동안 따라가던 유스케는 거대한 지네가 자신에게 돌진해 결국 그를 삼켜버리는 것을 봅니다. 뭘 더 기대했어요? 신데렐라? 바보야? 이제 유카는 팀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되어 절망하고 의지를 잃어갑니다.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자신이 즐겨하는 오토메 게임에 좋아하는 캐릭터와 예전에 보던 애니메이션의 마법 소녀들이 나타나면서 유카의 도피 혹은 투쟁 본능이 작동하여 계속 싸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 후 의식을 잃으려는 순간 거대한 흰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나타난 낯선 사람이 유카에게 임박한 죽음을 경고합니다. 저 낯선 사람은 마치 아바타항의 전설에 나오는 코라 같아요. 낯선 사람, 알고 보니 마녀인 그녀의 도움으로 유카는 간발의 차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합니다. 이제 유카는 게임 마스터에게 질문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자신들이 있는 이 세계가 가상세계인지 아니면 상상 속 세계인지 질문합니다. 게임 마스터의 답변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게임 마스터는 현재의 세계가 평행 우주라고 말하며 평행 우주의 전형적인 예를 팀에게 제시합니다. 이러한 설정 추가 후 유스케는 마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창백해집니다. 이 세계의 존재들은 사실 평행 세계에 살아있는 존재들이고 그는 실제로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평행 우주에서 온 존재들이고 그는 실제로 사람을 죽였어요. 게임 마스터의 큰 폭로 이후 유스케는 퀘스트를 완료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에서 자유낙하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영웅의 징후일까요? 그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실 세계는 거의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쿠자키는 체육 수업 등에서 최대한 활동적이려고도 노력하고 있고 유스케는 운동신경이 더 좋은 편이죠. 하지만 불쌍한 녀석은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해요. 트라우마가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거든요. 신도와 하쿠자키는 나중에 유우카로부터 유스케가 그 죄수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유스케를 걱정합니다. 방과 후 유스케는 평행 세계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며 고민하다가 게임 마스터로부터 이메일을 받습니다. 유스케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메일을 확인합니다.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스케는 메일을 확인합니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람을 죽인 기분이 어때? 두는 불편함을 느껴 메일을 삭제합니다. 집에 돌아온 유스케는 그 사람을 죽인 건 자신의 결정이었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때 갑자기 방에서 원피스 루피와 비슷한 모자를 쓴 어린 여자아이를 봅니다. 네, 이 아이가 게임 마스터입니다. 그녀는 유스케에게 메일에 답장한 것에 대해 말합니다. 게임 마스터는 다시 유스케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유스케가 질문에 답합니다. 그는 자신 안의 한쪽은 그들을 죽인 것이 사실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 잘못했고 그의 다른 면은 디옥스 병사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의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그는 또한 병사 한 명을 죽인 것이 자신의 실수였고 그들이 있는 세계가 평행 우주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스케로부터 답을 얻은 게임 마스터는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플레이어를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플레이어를 위해 유스케와 게임 마스터는 중국 식당에 가고 게임 마스터는 카운터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최근까지 마약상이었고 새로운 플레이어는 20초 후에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플레이어의 이름은 19세 남성인 토리키가입니다. 그의 14살짜리 남동생 슈지도 작전에 참여합니다. 20초 후 3명의 가면을 쓴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남자를 쫓습니다. 하지만 유스케는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 플레이어인 키라라는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유스케는 키라에게 그 남자를 더 이상 쫓지 말라고 그리고 누구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작전의 배우 조직원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유스케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합니다. 저자는 야쿠자일 거야. 그때 게임 마스터가 유스케에게 자신의 저승에서 온 장갑을 그에게 건넨다. 유스케는 시간 정지 마법을 사용해 보스를 순식간에 박살낸다. 야쿠자를 물리친 유스케와 일행은 도망친다. 근처 건물 옥상에서 유스케와 게임 마스터는 경찰이 도착한 현장을 목격한다. 그때 게임 마스터는 그에게 다시 살인에 대한 같은 질문을 한다. RMC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지만 형제들을 탈출시킴으로써 다음 퀘스트의 성공률을 높였다. 유스케는 그때 퀘스트에서 현실 세계 목표 달성 효과를 떠올린다. 유카를 구했으니 현재 플레이어 모집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형제들을 탈출시키지 못했다면 다음 임무의 성공률 감소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유카가 이전 임무를 완수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공률이 올라갔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지적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게임 마스터가 묻습니다. 유스케는 그 가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은 바보이며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가장 가치 없는 인간이 먼저 죽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만약 그가 선수가 아니었다면 금발 남자를 돌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게임 마스터는 이 말을 듣고 침묵합니다. 유스케는 이 드라마의 밝은 야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 후 게임 마스터는 유스케에게 초연히 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야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8학년 증후군을 가진 아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소녀는 춘리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옳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스케는 마침내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완전히 에렌 예거 분위기네요. 영웅이라기보다는 반영웅에 가깝죠.